네, 최근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자면 유가와 금 가격, 상품 시장의 흐름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그와 함께 달러 강세 기조, 원화 약세도 시장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 주요 지수가 4거래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금 가격과 유가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 원인과 함께 대응 전략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글로벌 상품 시장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달러가 강해서 이런 것들의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가운데 수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본질적인 상승은 어렵다. 과거 중국이 제조업을 부흥시키면서 엄청나게 재고를 당겼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재고를 낮추는 과정,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겪었고 이제 다시 중국이 재고를 늘리지 않겠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조업 중심의 중국이었을 때나 가능한 얘기죠.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서비스업과 소비로 옮겨간 만큼 과거만큼의 재고의 과잉 축적은 없을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품 시장의 이 빅 랠리는 다시 나타나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구리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구리의 ETF 주봉인데요.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과대에 따른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근데 산업의 쌀이라고 볼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당기고 있는 수요를 당기고 있는 아연 쪽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연 가격은 굉장히 견조하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수요를 늘리지 않고 있는 구리 가격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외 여타 철광,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이 쉽게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중국의 수요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제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이 상품 시장의 역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 바로 원유입니다. 이란이죠. 이제 이란과 관련된 정치적 협상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이제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40 수준이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근본적인 해결, 즉 수요를 누군가 강하게 당겨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급 과잉을 빠르게 해소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품 시장의 빠른 회복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선행 지표들의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그나마 BDI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BDI가 이제 500에서 1000까지 올라서 2배 났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BDI는 고점에서 8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4,000이 넘던 지수가 500까지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 한 6년간 흐름을 보시면 2000선에서 500선 사이의 박스권입니다. 박스 중단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이죠.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스라고 강하게 대답할 수 없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중국의 최근에 수입 증가율이 늘고 있어서 상품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헛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마이너스 국면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작년 대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플러스로 쉽게 반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소재라든지 산업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전히 매수 지점을 뒤로 늦출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AIIB 출범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글로벌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글로벌 수요도 대부분 로컬 업체들의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국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시점은 주가가 싼 것은 분명하나 최대한 뒤로 늦추는 것이 나중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품 시장 분위기는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고 오히려 확대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운되고 있는데요. 환율 시장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했었던 1140선을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 환율이 뚫어내면서 이제 1170원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핵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달러가 강해서 다른 통화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는 정체 상황이거든요. 물론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상승 추세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달러는 지난 1주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정체 양상,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는 굉장히 강한 상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흔들리는 모습을 분명히 지난주에 보였는데요. 세 가지 통화가 급락했습니다. 첫 번째가 브라질 헤어라고요. 두 번째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호주 달러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가장 민감한 브라질 헤아라와 그다음에 호주 달러 두 가지 통화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글로벌 주요 수출국, 제조업 국가 중에 가장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메르스의 충격을 실적으로 받아안고 있는 한국의 원화가 죄송합니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달러가 약해서 다른 통화들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약한 그런 국가들 그리고 거기다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매도라고 하는 수급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 국가들의 통화만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원화의 약세는 달러 강세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 효과가 더 강했다. 우리의 펀더멘탈도 약하고 수급이 약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점을 가장 먼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원엔이나 원 유로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답답한 얘기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나 IT 부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 경쟁력도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선진국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를 들면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BMW나 아니면 뭐 벤츠 같은 그런 고급차가 아니라 실제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말도 안 되는 할인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거기에 맞춰서 동일한 할인 세일로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환율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원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국내 수출주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그러한 논리들이 하방 경직성을 갖추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강력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즉 추가 하락은 이제 멈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기는 한데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 대형주, 자동차주를 지금 사시는 것은 맞지만 목표 수익률을 높여 잡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의 흐름을 확인해 주시면서 일단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꼽아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장 뉴욕 시장 밀려났지만 아마존은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실적 호조 덕분인데요. 일단 앞서서 뭐 시장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아마존의 주가 동향과 함께 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도 좀 짚어주시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존의 머니타이제이션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점입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매출이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출 증가가 이제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매출이고 이쪽은 에비타 수익률인데 에비타 수익률이 지금 2016년 기준으로는 8%에 육박할 것으로 2017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를 꾸준하게 보여왔던 이 아마존이 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수익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지는 시기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존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사업부별 매출을 보시면 아까 언급해 주셨던 클라우드 컴퓨팅이 얼마 안 되는 비중입니다. 7%밖에 안 되는 비중이지만 빠르게 전 세계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품으로 판매처가 확대된 것이 결국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글로벌 지배적 사업자, 물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를 이길 수 없고 알리바바의 역할이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아마존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계 1위로서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전반적으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업체의 이커머스의 성장 가능성, 거기다가 새로운 성장 구도라고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달았다라는 것에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좀 살펴보시면 미국의 지금 주요 인터넷 대형주들이 모두 폭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이오주만 올랐는데요. 이런 바이오주들이 워낙 비싼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모멘텀이 최근에 줄어들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돌고 있냐면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이쪽으로 돈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급등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 현상이 현재 아마존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은 이커머스를 통한 성장성을 확보하면서 단연 업계 1위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내 유통산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성장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과 면세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예, 뭐 이커머스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지만 이커머스도 전 세계 시장의 확대를 국내 업체가 끌어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결국 그러면 아마존이 이커머스와 클라우딩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유통업에서 똑같이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팩터가 있는 쪽이 어디냐? 이쪽에서 면세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면세점은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서울 시내 내에서만 면세점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확대되고 있을까요? 잘 되는 산업이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더라도 면세점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면세점 면적이 늘어나면 아까 이제 아마존에서 머니타이제이션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만큼 면세점의 매출이나 이익도 더불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관점이 당연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업 쪽에서는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면세점밖에 없다. 오히려 국내 이커머스 쪽은 네이버의 라인페이 정도를 제외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입국자가 줄어들면서 면세점 매출액이 줄었죠. 그 부분, 이런 악재 부분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호텔신라를 비롯한 종목군들의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메르스 관련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개나 소나 다 면세점에 뛰어들고 이 면세점에 이제 과부하가 걸릴 경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전문가라고 이제 소위 불리는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관광 인프라가 얼마만큼 발전을 해서 그만큼 예상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자, 단기 투자자는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데 장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장 요인 중에 한 가지만 흔들려도 이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모래성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형주 쪽으로 붙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나 중장기적인 전략은 트레이딩 정도로 투자 의견을 낮추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 가장 중요한 성장 포인트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줘야 하는데요. 원화 약세에 힘입어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지 여기에다가 이 면세점들의 경쟁에 따라서 그 경쟁 구도를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과 국내 이슈들 모두 다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죠. 네, 이번 주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요일 증시 시작을 하기 전에 또 어떻게 미리 알차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